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것인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전원일치로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금통위가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건 19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씩 올린 후 이번 금통위까지 3회 연속 인상을 결정한 건데 이 또한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연 0.5% 수준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인상을 시작해 이달까지 1년 만에 1.75%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걸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와 곡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6%를 기록하며 약 2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아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란 심리도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우리와의 기준금리 격차가 거의 없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물가 움직임이 전망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이 2.7%, 내년 2.4%일 것으로 지난 5월 예상했는데 올해 2% 중반, 내년에는 2%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이달 18일부터 4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50대까지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20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기면서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낮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또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확대되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감염 치약시설 입소자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입소자 등만 대상입니다.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인 BA.5 유입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 검사도 강화됩니다. 현재 입국 뒤 3일 이내에 받게 되어 있는 PCR 검사는 이달 25일부터는 입국 첫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재로선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 두기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재유행이 정점에 이르고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20만여 명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78만 명분을 보유 중인 먹는 치료제도 94만 명분을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1부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3부가 오늘 오후부터 국정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주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가 있다는 건데 박 전 원장은 감찰 조사도 없었고 국정원이 고발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언론 플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사망한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1년 9개월 만에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건데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그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리는데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 국방부와 국정원의 자료가 무단으로 삭제됐는지 등이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10일에 이어 그제 오전에도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오후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비상황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김세현 기자, 빗줄기가 계속 굵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 어딘가요? 네, 현재 비가 많이 집중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입니다.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서울 노원 월계 1교 교차로입니다. 역시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데요. 현재 수위는 15.71m로 통제 수위인 15.83m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곧 통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차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레이더 영상으로 어디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구름대가 이렇게 수도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밀려들면서 퇴근 시간까지는 강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 파주, 연천과 과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하천 수위가 꽤 많이 오르고 있는데 피해는 없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후 광명역의 상황입니다. 오후 2시 반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역사한 계단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플랫폼까지 침수됐습니다. 이렇게 침수 피해가 나면서 전철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KTX는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되는 곳도 많습니다. 중란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간병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증상교 하부도로 양방향과 양재청로 영동일교 하부도로도 통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슈퍼컴퓨터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비구름대가 이렇게 중부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 되면서는 비구름이 이렇게 남쪽으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내일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경북은 30에서 80mm, 서울과 경기 북부 등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60mm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비 피해는 침수와 산사태 피해인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6개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인천 중구와 서구, 옹진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미리 대피를 하시고 비가 내릴 때는 절대로 배수로 정비 작업 등을 중단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재연절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틀째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어제에 이어 또다시 1시간여 회동이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입장을 좁혀가고 있다면서 이번 주 내 협상을 마무리해서 재연절 내 국회 정상화라는 어제 합의는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 주 내로 가급적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국회 원구성 문제를 마무리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양당 원내수석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상임위 배분 문제를 논의했는데 역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와 법사위 개혁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행안위와 과방위 등 일부 상임위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도 입장차가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환율 등 이어지는 경제 위기 상황에다 폭염과 코로나 재확산 등 넘쳐나는 민생 현안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때문에 국회 공백 장기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자국씩 양보해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로 직무를 정지당한 이준석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에 정초해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얘기했었다며 광주 무등산 사석대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다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고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이어온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안 씨가 부담을 느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대선 레이스 당시 캠프에 합류한 뒤 대통령실 직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의 동생인 안정권 씨는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와 채용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전년 대비 신규 취업자 수가 8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고용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령자와 공공일자리 중심의 증가세라는 한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4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5월보다 증가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6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률도 같은 달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2.9%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행정 분야에서 26만 명 가까이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제조업에서 15만 8천 명, 운수창고업에서도 12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 대면 업종인 숙박음식업에서도 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6월 고용 동향은 일상 회복 본격화에 따른 대면 업종 개선 영향 등으로 취업자는 증가하였고 실업자와 비경작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7만여 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3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18,000명과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고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방역 인력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영향이 여전히 크고 또 고령층 중심의 증가라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는 하반기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는데 이 사건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한 아파트의 CCTV 화면입니다. 사람이 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소리에서 한번 가봤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비슷한 소리였어요. 피 묻은 운동화가 있었거든요.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땐 초등학교에 다니는 13살짜리 여학생이 이 아파트의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 곳곳이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왼쪽에 있는 복도 끝에 아이가 누워있고 옆에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작은 크기의 열상 같은 게 있는 상태였고 부르면은 뭐 대답은 하고.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짜리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폭행을 가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뒤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어 이웃 동네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그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치료 단계니까 그건 뭐 악화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하루 정도 지켜봐야겠죠.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다음은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관련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은 1년 전부터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낸 유세 정보를 통해서 면밀히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피격당한 현장에 수사 인력 수십 명이 투입됐습니다.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바닥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용의자 야마가미가 쏜 총알과 탄흔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金属に反応する専用の機械を地面に近づけ、弾の反応がないか探していたほか、地面から何かを回収する様子も確認できました。 사건 현장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유세 차량에서도 총알 관통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총알이 넓게 흩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마가미는 이미 1년 전부터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심취한 옛 통일교를 일본에 들여온 게 아베의 외조부라고 믿었는데 한 영상을 보고 그의 손자인 아베가 일본 내에 옛 통일교를 확산시켰다고 생각해 아베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야마가미의 집에선 아베 총격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수제총 7정이 발견됐습니다. 5정은 완성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야마가미가 거듭해 총을 만든 뒤에 산을 오가며 시험 발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야마가미가 선거 유세 정보를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낸 뒤 아베의 동선을 따라다녔다고 밝혔습니다. 야마가미는 범행 전날 오카야마 유세장에도 갔었지만 경비 상황 등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만약 나라시에서의 범행마저 실패했다면 야마가미는 그날 저녁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이타마시의 유세장까지 쫓아가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물론 비영어권 드라마로서도 처음인데 주인공 이정재 등 출연 배우들도 대거 수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12일 제74회 에미상 후보를 발표하면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에 오징어 게임을 지명했습니다. Outstanding drama series. And here are the nominees.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수상 후보에 오른 데다 비영어권 드라마로서도 처음으로 에미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출연 배우 가운데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나무 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Lee Jung-jae, Squid Game.
These are the nominees for Outstanding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Congratulations, everyone. 오영수와 박혜수도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선정돼 서로 경쟁하게 됐고 정호연도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여우 단역상 후보에 이유미도 선정되는 등 오징어 게임은 모두 14개 부문에서 에미상 후보에 오르면서 외국어 드라마로서는 최다 부문 후보에 선정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석세션, 기묘한 이야기 등 7작품과 이정재는 5명의 쟁쟁한 배우들과 수상을 겨루게 됩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의 상으로 꼽히는 에미상의 수상자는 9월 12일 이곳 LA에서 개최될 시상식에서 공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요즘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이죠. 심지어 기업 채용에 MBTI를 참고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선입견을 갖게 하거나 성격을 쉽게 단정짓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홍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4가지로 나뉘는 혈액형 묻는 분들 많았습니다. A형은 소심하다, O형은 활발하다는 식으로 성격을 파악하는 건데 과학적 근거 없다고 하죠. 요즘은 다른 지표가 인기입니다. MBTI라는 심리 검사인데요. 문항에 답하면 16가지 중 한 유형으로 성격을 분류해 줍니다. 정식 MBTI 검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유사 검사들이 인터넷에 무료로 올라와 있어서 10여 분 정도만 투자하면 쉽게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줄줄 외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 직장인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언제부턴가 혈액형 대신 MBTI가 화제입니다. I겠다, E겠다는 보이잖아요. 근데 저 E 같다면서요? 나 완전 I인데? 인프피도 약간 한결같긴 하지. 망상 많이 하고 그렇죠. 되게 내향적이고. MBTI는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성향에 따라서 각각 2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등 결과를 조합해서 모두 16가지로 성격 유형을 분류합니다. 스스로의 성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상대방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꼽는데요. 하지만 이런 MBTI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수많은 개인차가 있음에도 단순한 분류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성격을 쉽게 단정짓고 틀에 가둔다는 겁니다. 회사에 잘 다니곤 있지만 자신의 MBTI 유형이 신경 쓰이는 이 남성. 이른바 예술가형이라는 ISFP 성격 유형이 나와서인데요. ISFP 이러면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TV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뭔가 되게 게을러 보이고 약간 누워서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죠.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넌 이런 사람이라고 못 박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MBTI가 뭐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주입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도 약간 그걸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소개팅할 때도 MBTI부터 묻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별 궁합도 나와 있는데요. 연애할 때 특정 유형은 미리 거르고 아예 안 만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MBTI 유형을 물어봐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MBTI 유형을 채용에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용이라지만 이제는 성격도 스펙이냐는 지망생들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요. 채용 조건에 MBTI를 건 회사에는 지망하지 않겠다며 등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MBTI는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4가지 항목의 하나하나는 재현성이 높은 편인데 그 하나하나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16가지 중에 하나가 재현되려면 확률이 생각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 성격을 딱 하나로 단정짓고 그거에 나를 가두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몰입하기보다는 사람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MBTI로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불확실성 해소 심리가 작용하며 안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는 10.85포인트 오른 2328.61에, 코스닥은 12.4포인트 추가한 763.1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감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오름세로 출발한 뒤 잠시 상승폭이 둔화하다가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에도 기관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가 돋보였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도 전일의 부진을 딛고 반등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 물량의 추가 상장을 앞두고 8%대 강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내린 1,306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뒤덮고 있는데요. 퇴근길에도 중부지방과 충청, 경북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또 새벽부터는 남부지방으로 점점 비구름대가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질 텐데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경북 지역은 30에서 80mm가 예상되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남부와 경남, 제주는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24도, 전주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 34도로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자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